자, 사실은 오늘 여기 5주차로 되어 있지만은 추석 6주차, 지금 현재는 이제 7주차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서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그 보고서 작성 방법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잘 작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석사 과정에서부터는 용어의 사용이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음기에 꽂아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등등의 용어가 있을 텐데, 사실 꽂아서가 맞아요, 우리말로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 현재 사회에서는 그 청음기와에 꽂아서보다는 청음기와 연결하여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출력과 이득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의 어떤 그 의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출력과 이득은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피팅. 사실 피팅이란 말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피팅은 예를 들어서 난청인이 보청기를 이제 본인의 보청기를 제조사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착용시키는 과정부터가 전부 다 피팅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지금 하는 것은 피팅이라는 개념보다는 전기 음향적 조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선택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게 해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도 참 부러운데,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들었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귀에 거슬리는 어떤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다고요. 청중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듣게 한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참 살면서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전공에 맞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이시옷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과다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가 연결됐을 때 사이시옷을 다 생략을 해버려요. 물론 뜻이 통한다면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생략이에요. 근데 또 사이시옷을 일본어처럼 계속 일본의 노가 우리의 말한 뭐뭐스이 하는 사이시옷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걔들은 무조건 단어야. 엔드 개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너무 생략을 하니까 이게 좀 말이 딱딱해지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걸 조심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절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실습 절차는 그냥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예를 좀 잘 들지를 못하겠는데, 실습 절차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이런 건 없어도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 그 실습 절차를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는 가능하면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차이가 나타났다,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데 이제 현저히 차이가 나타났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이것은 어떤 현저히라든가 너무라든가 이런 거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3개 정도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는 돼야 많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고, 또 특히 이제 데이터가 한 개 있는 경우는 더더욱이 그러하고,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게 차이가 있다 없다를 반드시 어떤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차이가 우리 그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 통계적인 어떤 차이점이 유의미한 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뭐 어떤 전규명적 조절을 했을 때 어떤 심유명적인 차이 또는 전규명적인 차이를 보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고받는 사람이 또는 독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땐 심유명적인 어떤 그 변화 또 전기명적인 변화를 구분해서 표로 작성을 해준다거나 어쨌든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문헌 레퍼런스를 그 작성을 하는데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계속 기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에 반드시 기술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자 이름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석처럼 1, 2, 3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난번 실습에서는 그러니까 볼륨이라든가 음질 조절기라든가 이런 조절기의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절기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계속 이제 쓸 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었다. 직장에서 그 교육 현황을 뽑아라 그러는데 뭐 교육 현황 외에도 다른 걸 많이 뽑아가지고 그 보고받는 사람이 막 혼동을 일으키면은 그건 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 현대 사회는요 굉장히 그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보지 않아도 물론 이제 딱 빨리 읽어보고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다른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읽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본 실습에서는 어떠한 주파수에서 강도 또는 이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한 내용을 기술해 주는 것, 그 변화에 따라서 심유명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받는 사람의 어떤 가려움을 좀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NCS 3.42의 경우는 분석을 했을 때는 뭐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이 얼마고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NC 3.42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조절한 후에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득 곡선이 입력 음압별로 주파수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NSPL이 얼마고 뭐 이런 거는 그 기술할 필요가 없죠. 괜히 장수만 많아지고 보고받는 사람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의 보고 방식이 되면은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식 보청기의 특징 서론에서 다른 말을 자꾸 써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지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 파라미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중점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식 보청기를 다루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식 보청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습 방법에서 이제 자꾸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이게 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사실 실험한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쓸 게 많아요. 사실은 사용한 보청기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그 보청기 적합을 공식을 사용했는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대부분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난주 실습에서는. 뭘 빼먹었느냐.
내가 어떠한 청력을 입력했는지가 하나도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주파수별로 옥타브 주파수 또는 뭐 2분의 옥타브 주파수별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청력도를 그려준다든가, 아니면 청력도라면 너무 크니까 표로 만들어서 수치를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서 써주는 좀 습관을 좀 길러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실습은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보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7주차로서 멀티 채널 히어링 애들을 조절하는, 다채널 보청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다채널 보청기로 넘어갈게요. 다채널 보청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가 들어오면은 저주파수, 고주파수 또는 채널의 수만큼 주파수 대역을 나눈 다음에 각각 비선형 증폭 특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증폭한 증폭음을 합쳐서 리시버로 보내는 것이 다채널 증폭기죠. 지금 여기에서는 투 채널입니다. 이 들어온 주파수 대역을 저주파수와 고주파수로 나눴으니까. 근데 현대는 투 채널 보청기라는 것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적어도 4채널, 요즘은 대개 8채널 이상의 보청기가 존재를 하죠. 8채널이라면 우리가 보청기에서 취급하는 125에서 8채널지 사이의 주파수 범위를 8개 대역으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과 채널 간의 경계를 우리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교차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각각의 채널은 각각의 비선형 증폭 특성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채널이다. 8개의 비선형 증폭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다채널 증폭기는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개발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청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주파수 대역보다 고주파수 대역이 좀 더 나쁘다. 그 얘기는 역동 범위가 저주파수는 넓은 반면에 고주파수는 좀 더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역동 범위가 좁아져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물론 이득도, 지금 이 경우 이득도 고주파수 대역이 많아야 되지만 압축 비율도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의 비선형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각 주파수 대역별로 이 청력 역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 주파수 대역에서 최적의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다채널이, 여러 개의 그 증폭기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증폭기, 즉 다채널 증폭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도 있다. 이 원채널인 경우는 자동차 소음이 들어왔을 때, 소음이 있을 때 자동차의 소음을 압축해서 자동차의 소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 대화음마저도 같이 압축해서 대화음도 작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 내에서 어음을 강조할 때 크게 개선되는 점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채널로 나누어져 있으면, 지금 자동차 소음은 아무래도 저주파수 대역이거든요. 자동차 소음이 들어왔을 때 자동차는 큰 소리니까 압축을 하고,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는 고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물론 모음은 저주파수의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 고주파수에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는 압축을 하지 않죠. 신호가 어음이 더 강조된, 상대적으로 강조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버드 스프레드 매스킹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버드 스프레드 매스킹은 뭐냐면은 지금 요것을 달팽이관을 이렇게 쭉 펴놓은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쭉 펴놓은 겁니다. 이 달팽이관에서 요 안에 까맣게 칠한 부분이 베이실라 멤브레인이에요. 이 베이실라 멤브레인은 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달팽이관은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져요. 좁아지고. 그런데 이게 앞부분은 좀 넓어지고, 그런데 얘가 실제 보면은 끝으로 갈수록, 이건 지금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베이실라 멤브레인이 폭이 넓어집니다. 두께가 또 얇아져요. 그리고 이 플렉시블해요. 그런데 이 끝으로 오면 오히려 폭이 좁아지고, 다시 요거 잘못 썼네요. 끝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두꺼워지고 더 플렉시블해요. 그런데 이 베이실라 쪽은, 그 입구 쪽은 폭이 좁고, 그 다음에 더 얇고, 그 다음에 더 딱딱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폭이 좁다, 어떤 막대기가 있을 때 이게 짧다, 이게 가늘다, 딱딱하다 쳤을 때 고주파수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구에서는 고주파수를 주로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점점점 첨단부로 갈수록 저주파수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그 베이실라 베이설 톤 쪽에서는 저주파수가 인지가 되고, 끝부분 첨단부에서는 고주파수가 잘 인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개념적으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 어음은 어떤 상태냐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완전히 교대는 아니지만, 영어는 특히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모음, 자음이 거의 교대로 나오는 형태가 많아요. 뭐 어쨌든 뭐 영어 겹쳐서 나오든 뭐 교대로 나오든, 처음에 여기에 그 모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스테이프스예요. 모음이 들어오니까 모음은 저주파수죠. 여기서 인지가 되고, 정상 청력이라면 여기서 인지가 된다라는 거는 파동, 그 액체 신호가, 유체 에너지가 전기 생리 에너지로 여기서 변환이 되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음이 들어오면 여기서 인지가 되고 또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청력이 나빠서 보청기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모음이 들어왔어요. 뭐 아빠 사과 하나 사주세요 그랬을 때 아는, 아빠 할 때 아는 모음, 그 다음에 시옷, 사과할 때 시옷은 자음이죠, 그렇죠? 아가 들어와서 여기서 원래는 건청인이라면 사라져야 되는데 보청기 착용했단 말이에요. 난청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이쪽으로 나옵니다. 센 소리를 집어넣으면은요, 여기 라운드 윈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시옷이 들어왔어요. 시옷은 여기서 고주파수니까 여기서 인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인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먼저 들어간 놈이 R라는 놈이 다 전기 생리 에너지로 치환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나오는 그 고실계 쪽으로 나오는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소리를 인지하는 그 베이실라 멤브레인, 그 헤어셀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베이실라 멤브레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자그마한 에너지로도 이미 어떤 소리가 인지가 되기 전에 이 베이실라 멤브레인을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옷이 들어와서 여기서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인지가 되기 전에 이미
이 R라는 남은 음이 와서 베이실러 멤브레인을 쳐버리니까 결국은 뒤따라 들어오는 시옷의 인지를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시옷은 자음이에요. 그렇죠? R는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자음을 차폐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음이 자음을 차폐하는 현상 이런 말을 안 써요. 어떤 말을 쓰느냐? 모음은 저주파수이고 그 다음에 자음은 고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저주파수가 위에 있는 고주파수의 인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드 상방향 쪽, 윗방향 쪽의 인지를 방해한다. 그래서 어버드 스프레드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음들이 유성장, 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 이런 것들을 점점점 자기보다 높은 주파수를 이렇게 차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음을 차폐함으로 인해서 단어 인지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널을 많이 쓰게 되면 우측에도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 이쪽은 아주 저주파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낮은 저주파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채널이 있을 때 이 저주파수가 들어오면 압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고주파수에 영향을 잘 주질 않겠죠.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그 단어 인지도에 향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난청인의 단어 인지도가 한없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난청인이 가지고 있는 난청인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단어 인지도가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헤드폰 인지도가 한 40%라면 헤드폰에서 측정한 단어 인지도가 40%라면은 뭐 40% 내외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40%인 사람이 90% 이상으로 단어 인지를 다 채널을 쓰면은 90% 이상으로 단어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뇌의 어떤 훈련에 의한 뇌의 어떤 그 상태를 변화시킨다면은 90%는 아니어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만 결국 이 얘기도 뭐냐면 난청인이 원래 기본적인 수행 능력이 낮은데 그거를 뭐 90% 건청에 가깝게 시킬 수는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실습을 했냐면은 저주파수 미안해요. 작은 소리 또는 도통 크기 큰 소리의 이득을 주파수 개념을 배제한 채로 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주파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일반 그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소리를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전체 볼륨을 통해서 대화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두 번째, 이 저주파수 채널, 고주파수 채널을 이용해서 음질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의 이득을 통해서 작은 소리의 이득 조절을 통해서 압축 역치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소리를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다가 꾸며놨는데, 자, 오늘 실습에서는 어떤 걸 조절할 거냐면은 음질과 또다시 음질과 그 다음에 좀 부분적인 소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리, 대화음은 적당한데 자동차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럴 땐 볼륨을 돌리거나 음질 조절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음질 조절기를 사용하면 자동차 소리는 저주파수 소리니까 음질 조절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같이 내린다.
그럼 또 다른 내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죠. 과연 자동차 소리가 어느 주파수 대역이며 강도는 어떠한 강도인가를 찾아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답은 안 드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실습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찾아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제가 저쪽에 가서 뭔가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답을? 바로 요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채널 보청기, 이거 프린트를 할 거였네. 다채널 보청기에서 청력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런데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좀 많이 하강하는, 조금은 좀 급격하게 하강하는 청력 그래프를 입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청기 적합을 선택하는 거, 자동 이득 조절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전체 음량을 조절하는 것.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상대방 대화음이 울려서 들린다. 어떻게 조절할 거냐?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대화음이 너무 날카롭다. 또는 대화음뿐만 아니고 주변의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 이건 좀 고쳐야 되겠네. 상대방의 대화음 또는 주변의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음은 적당해요. 주변에 작은 팬소리 등이 너무 크다. 실질적으로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대화음은 적당하지만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 실제 이것도 많이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대화음은 적당하지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너무 크다. 이것도 역시. 대화음은 적당하지만 물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다. 여기는 네 가지는 대표적인 컴플레인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음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볼륨이나 어디 갔어? 볼륨이 전체 음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절된 후에는 여기서부터는 볼륨, 음질 조절기 등등등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여기 문제 해결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것을 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요 화면은 제가 프린트를 해서 다시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 과연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아니면 저쪽에서 바로 한번 만져봐도 되겠고요. 답을 구해보시고. 자, 실습 내용의 결과는 아까 첫 서두에 제가 보고서 작성법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역시 심리음향적인 변화, 전기음향적인 변화로 심리음향적인 부분, 전기음향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심리음향적인 변화는 각각의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소리가 조절이 되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음향적으로는 입력음압별 이득의 변화,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는 대략 한 500, 고주파수 2000Hz 하나 설정을 한 다음에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에서 입력음압별 이득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근데 이 입력음압별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압축 역치와 압축 비율을 가지고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보고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실습이 뭐냐 하면은, 다음 주에 실습은 기본의 채취입니다. 이 기본을 어떻게 잘 채취하느냐는 보청기의 만족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잘 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기본부터 잘 채취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지금 나 잘 채취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센터에서는 잘못 채취하고 있는 게 많아요. 숙달이 된 것 뿐이지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늘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이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한 번은 좀 참석을 해 주셔서 본인의 기본을, 물론 본인이 뜰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채취했다 하더라도 다 본인의 기본을 꼭 하나씩 남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걸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을 실이 측정 때 어클루전 이펙트 때 그걸 써서 그 실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본을 가지고는 어클루전 이펙트를 실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못 오시겠다 하시는 분은 본인의 기본을 떠서 어떻게든 우리 한재호 조교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을 뜰 예정인데, 기본 뜨는 거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조절에 대한 마지막 실습 보고서는 제가 2주를 드릴 테니까, 기본 뜨는 때까지 2주를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잘 한번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예, 다음 주 실습에는 모두 그래도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